조우현 선시와 함세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경기대학교 권성대랍니다. 제 논문은 56페이지, 67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논문을 갖다가 쓴 거는 이제 제가 학기 중에 논문을 갖다 썼고 완성되진 못했지만 나름 이제 조우현 선시를 생각을 하면서 논문을 갖다가 쓰고 이제 오늘 논문 발표를 하려고 이제 여기 강원도 인제 와서 이제 다니면서 우연선이 생각이 났는데 사실상 제가 이제 우연선임을 여기 뭐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보는 어떤 입장에서 우연선이 뵀을 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 우연선님이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불교 문학과 생명사상이지만 생명의 어떤 존귀함들 특히 이제 하잘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낮고 적고 이러한 사물이나 이런 존재들에 대한 관심은 많구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윤 스님 존경하는 거 안다는 건 이제 또 다른 별개 문제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윤 스님을 잘 몰랐다가 그렇지만 이제 오윤 스님 살아계신 생전에 등재 학술지의 논문을 제가 4편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살아생전에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더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이 오현 스님이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된 논문도 이제 제가 아는 수준만큼 제가 잘 이렇게 불교라든가 이제 그리고 이제 깨달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선시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계보들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계보는 뭐 현대 현시에서 경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용운, 김달진, 조우현 계보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 이제 선시는 불교 문학의 하나의 범주로서 이제 불교 안에 사찰에서 스님들이 쓰는 어떤 선시를 갖다가 썼을 때 그런 성과 시가 합일된 마치 언어의 사원을 언어로 닦을 때 여기서 이제 발휘되는 것이 우리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말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오도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나온 언어,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그게 어떻게 발휘되는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해낸 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문학 수사학에 있어 역설과 반어와 상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파장과 언어적 입자들이 파동치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현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글 선시조의 창시자, 한글 선시조의 선구자. 그러니까 한글과 이제 시조가 만나는 그 사이에 선적인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우현 시조시인께서 이제 읽어놓은 그런 어떤 이 문학사적, 한국 시조문학사적 텃밭과 그리고 이제 불교사적의 어떤 빗걸음을 갖다가 어떤 포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문학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 글을 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연스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고 하잘고 별 볼 일 없고 낮고 이런 존재들의 어떤 생명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논문을 또 준비한 이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시조, 연시조, 사설시조에 각각 이제 한 챕터씩 이제 집어넣는데 그 안에 보시게 되면은 벌레라든가 허수아비라든가 아이라든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든가 그리고 짐승이라든가 고목이라든가 하루살이 떼라든가 염장이라든가 늙은 어부라든가 부목 처사라든가 소작인 웅장이 뭐 절간 청개구리들을 통해 가지고 뭘 보고 있는가 이들이 사는 세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들이 사는 어떤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바로 하음 세계이고 하음 세계에 존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고 낮은 존재들 안에서 어떤 법신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현 스님의 어떤 시 세계가 아니겠는가라는 걸 갖다가 보면서 그렇다면 그 안에 이제 보살행들은 이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라는 걸 갖다가
바라밀 사상으로 부시지계 인육 바라밀 사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것이 제 글이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이제 니체식으로 하자면은 디오니소스 안에 들어있는 세계의 어떤 조화와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떠한 합일점 안에서 각각 드러나고 있는 아폴론적인 어떤 존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신불이고 그 안에 있는 존재성에 대한 생명성에 대한 또 다른 언어적 호흡을 정형화된 한글 선시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조연 선시의 핵심이 아닌가. 또한 그 안에서는 문학적 가치와 더불어 어떤 조호연 스님이 생각했던 인간 존중의 사상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도하에 이 논문이 쓰여졌고요. 또한 거기에 제가 이 논문을 갖다가 다 읽게 되면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발표자님 이어서 이제 토론자님 그 희민 선생님께서 아주 낱낱하게 이렇게 그 나름 이제 조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글을 갖다 읽고 오셔가지고 토론문을 갖다가 읽고 글을 갖다가 이제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시가 지나가면 우리가 상당히 졸려요.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다는데 여러분 조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면은 또 거기도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빨리 진행을 좀 빨리 한다는 의미에서 토론문으로 이 발표를 대신할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조호연 선시조의 화엄세계 토론을 맡은 휘민이라고 합니다. 예, 좀 전에 발표를 요약해 주시면서 오연 스님 살아생전에 4편의 논문을 썼는데도 오연 스님의 시세기를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더더욱 무지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선생님의 그 발표문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오연 스님의 시세계를 접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불교적인 깨달음과 그 문학적 형이상학으로서 선과 시조라고 하는 두 세계의 융합과 어떤 그 상생을 추구하셨던 오연 스님의 그 문학적 성취를 잘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산 오연 스님의 그 선시조를 역설, 반어, 상징이라고 하는 수사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산 스님이 진리를 깨친 자각의 주체를 부처나 성각자 등을 통해서 수행의 표본으로 특정하지 않으면서 작고 하찮고 쓸모없는 듯 보이는 낮은 존재들을 호명해 법신불로 재해석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그 인상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어로 전 다가왔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무산 스님의 선시조에 깃든 화엄 사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이 논문이 거둔 소중한 성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직 무산 스님의 시세계와 선시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시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행 과정에서 수도자의 직관에 의해 발현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의 논리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시가 보여주는 상징적 논리마저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가에서는 대화나 문장에서 역설의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말은 똥막대기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운문선사의 일화에서도 그리고 또 어떤 교리도 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교리를 설하는 것이다 라는 경전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부정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결국 긍정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 긍정과 부정을 함께 내포한 심층적 역설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선시나 선시조에서 두루 활용되는 역설적인 수사학과 불교 사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임종욱 선생님 발표에서도 선시를 이제 몇 편 보여주셔서 봤는데
그 선시들에서는 특별히 이런 역설이라고 하는 수사학적 방법론이 많이 동원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오연 스님의 작품 세계에서는 중요하게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연 스님의 시세계와 이 역설적인 어떤 세계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선생님께서는 무산 스님의 선시조가 먼지 한 톨 속에 온 우주가 모두 담겨 있다는 일미진중 함시방의 시의식을 중심에 두고 있고, 근원적으로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는 일체 유심조를 중심으로 화엄의 세계가 포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문에서는 불교의 계율을 지키는 보살행인 6바라밀, 그 중에서도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을 각각 역설과 반어 상징으로 연결하고 있을 뿐,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께서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화엄 사상의 본질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낮은 존재들을 법신불로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 속에 이미 그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고 형태가 없으며 또 일찍이 생긴 적도 없다라고 하는 평등관, 그리고 자타불이의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는 듯한데,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이 그 논문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일반적으로 역설과 반어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역설과 반어 둘 다 이제 모순을 통한 진리의 발견에 기여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모순을 내포하는 복잡성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설과 반어는 의미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 작품에서는 이 둘이 섞여 있거나 혼동되어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이른둘의 화자와 67 어린아이의 만남을 그린 나는 말을 잃어버렸다 같은 작품은 일반적으로 진술된 언어 자체에서 모순이 나타나는 역설과 다르게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시적 정황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아이러니로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희민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이 그 질문을 갖다 한꺼번에 이제 하나의 시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먼저 이 조호연 스님은 한국어 시문학사에 어떤 위치냐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어떤 선시에 관여한 경호 스님이라든가 한용운, 김달진 그 이후에 이제 조호연이라고 했을 때 그 전의 세대들은 제도권 밖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오연 스님에 들어와서 이제 시존문학이라는 곳에서 등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도권 안과 밖에 어떤 차이가 있고 의미론 쪽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거시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 한 편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그 두 번째 질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적기업법과 적기수사법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이 적기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자의 슬기자 그러니까 기틀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상대방 기틀을 빼앗아 오는 건데 어떻게 빼앗아 오느냐? 어떠한 자성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 선사들이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제 이 대중들 향해서 설법을 갖다 행할 때 아까 부처와 이제 마른 똥막대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생각을 지우게 하고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의 어떤 것을 갖다 찾아가게끔 하는 게 이제 바로 적기어법이라는 거고, 이 적기어법은 종교적인 것에 이제 가깝잖아요. 종교적인 깨달음에 가깝다 그러면 적기수사법은 문학적 깨달음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적기어법은 이 자성에 들게 하기 위해서 화두로서 이제 종교적 화두로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지만 이 적기수사법은 문학적 언어로서 이제 그 어떠한 그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가 이제 말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 스를 갖다가 의미를 갖다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시를 9편을 이제 단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9편을 각각 분석을 했는데 한 편의 시만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고 정리하는 걸 제가 아는 만큼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르는 걸 갖다가 괜히 잘못 설명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앞에 또 해관 스님도 앞에 계시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합니다. 저 뒤에는 또 장영훈 교수님이 앉아 계시네요. 자, 6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오윤 선생님이 어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이건 대표시라 할 만한 시가 바로 정멸을 위하여라는 이 시가 있죠. 이 시는 제가 읽어가면서 이제 뭐 단시조 육행, 삼행, 3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멸을 위하여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 다음 숲에서 사는 새의 먹이로 가야겠다. 자,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시가 저는 이제 역설과 함께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 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나타나는 어떤 이 한 마리 벌레와 하자, 이 새 이런 관계들을 보게 되면은 역설도 되고 아이러니도 돼요.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러니는 어때요? 얼핏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새와 어떤 또한 벌레 이런 것들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많은가? 역설의 비중이 많은가? 아이러니의 비중이 많은가? 상징의 비중이 많은가? 따라서 제가 선택해서 농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 진술이고 제 의견이고 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느 쪽에 가까운가 이제 선택 사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시 역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살행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보살행이라는 게 보시 바람이라든지 지게 바람이라든지 인육 바람일처럼 어떻게 하면 인간을 보살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또 평등하게 하고 합평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는 많은 어떠한 존재들 하찮고 작고 그리고 낮고 그리고 이제 썰모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 갖다 높고 썰모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더 높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조은 스님의 어떤 하음 세계의 그런 존재들을 갖다가 고유한 존재들을 찾아서 거기에 생명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생명성과 함께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그러한 생명성을 부여하는 것이 오윤 스님 어떤 시에 나타난 하음의 세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 작지만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